우리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그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서론을 얘기했고, 동북아 문명의 그 성격에 대해 얘기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학파에 관계없이 이 동북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일반적인 세계관, 역학과 기하를 얘기했죠, 그죠? 오늘부터는 그 여러분들 잘 아는 제자백가를 유가 또 도가 법가 이렇게 중심으로 한번 시간이 많으면 묵가도 하면 좋은데 시간이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한번. 맨 처음에 그 등장하는 그 제자백가의 첫 번째 인물이 공자죠, 공자. 공자를 흔히 이제 만세의 사표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생명체, 뭐 꼭 생명체가 아니어도 괜찮지만, 어떤 생명체가 뭐뭐는 뭐뭐 한다. 아니, 이 동사가 뭐가 붙냐라고 하는 게 이 생명체의 잠재성이죠. 잠재성, 그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비행기가 생기기 전에는 날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날다라는 이 동사는 여기 원래 못 붙었죠. 우리 사람한테, 그죠? 근데 새한테는 붙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근데 새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다. 이런 동사는 붙지 못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그 삶의 가능성은 그 존재 뒤에 붙는 수로, 이 동사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되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인간의 경우는 이게 열려 있죠. 오픈되어 있지, 그지? 날다라는 이 동사가 원래 인간한테 없는 건데, 비행기를 만들어서 나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특징인데, 공자라는 사람이 왜 위대한 인물이냐라고 물어볼 적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뭐, 훌륭한 스승이고, 뭐, 많은 책을 편찬하고, 뭐, 좋은 정치를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이제 이유가 있겠는데,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공자는 뭐뭐는 공부한다. 이런 동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런 동사를. 공부한다는 동사를. 그러면 공자 이전에는 그럼 공부한다는 동사가 없었냐? 그 말은 있었죠. 그 말 자체는. 말은 있었는데, 그때 공부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예식에 나가서 내가 이런 지위면은 어떤 옷을 입고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밥을 먹고 하인한테 명령할 때는 이런 식으로 명령하고 이런 게 공부죠. 그런 게 공부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그 귀족들한테는. 그 전쟁에 나갈 때는 뭐 어떤 계급의 사람은 어떤 칼을 들고 나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공부의 개념이죠. 그 전까지는. 근데 공자는 인간이 먹다, 뭐 싸우다, 뭐 말을 달리다 이런 동사 외에 본격적인 의미에서 공부한다라는 이 동사를 처음으로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에요. 공부한다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를 인간이라는 존재가 공부하는 존재다, 공부하다라는 이 동사가 이 사람의 수로 중에 들어간다는 거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어떤 순수한 의미의 그 공부를 제시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아주 위대한 인물이다. 우리 오늘날은 뭐 너무나 당연한 오히려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지, 우리는 주로. 근데 이제 처음으로 그 말을, 그런 개념을 이제 제시한 그런 사람이죠. 내 나이 15에 학문을 뜻을 두었다. 지금 들으면 이 양반 일찍부터 공부에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의미 훨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자 이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15나이에 학문을 두는 일은 없거든. 학문의 뜻을 두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 그런 개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15나이에 나는 말을 타기 시작했더라든가, 15나이에 내가 뭐 제사 지냈더라든가 이런 건 존재하는지 몰라도, 그런 의미의 공부는 혹시 몰라도, 15살의 나이에 학문의 뜻을 둔다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이 사람의 고유한 발명품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 점에서 아주 내가 완곡하게 극히 드물다고 표현했는데 사실 단적으로 말하면 없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존재. 태어나서 뭐 전쟁을 나서 말 타고 싸우다가 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뭐 관청에 나가서 뭐 뭘 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한 그런 인물이죠. 그런 점에서 아주 동북아 문명의 이 정토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자가 살던 시대는 춘추 말기예요. 춘추 시대 말기. 그러니까 770년에 주나라가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동천을 하지. 동쪽으로 옮겨오죠. 그죠? 서방의 그 융족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동방으로 이제, 동방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고 동쪽으로 이제 옮겨오죠. 그래가지고 221년에, 이때는 분열시대지, 분열시대.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주나라지만 사실상으로는 뭐 천하가 다 분열된 시대인데 221년에, 이거 삐입니다, 전부 다. 221년에 진시황에 의해서 통일되기까지 우리가 보통 춘추 정시다라고 그러는데, 전국시대에 넘어가는 기점이 뭐냐 하면, 이거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춘추와 전국을 나르는 기점이 뭐냐 하면, 중앙에 아주 강대국인 진, 중앙에 아주 강대국인 진이 세 나라로 쪼개져요. 이렇게. 한, 위, 조, 한, 위, 조로 이렇게 세 나라로 쪼개지죠. 이렇게. 그게 476년인가 그러는데, 그때부터가 전국시대, 본격적인 전국시대죠. 그죠? 그때부터가. 그 춘추시대가 이렇게 천하가 이렇게 약간 위쪽이 납작한 마름모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천하가. 요게 중원이고, 중원. 요쪽에 이제 산이 많으니까 약간 이쪽은 많이 못 올라가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게 중원이고, 진나라가 여기 약간 북쪽에 위치해 있는 게 진이었죠. 아주 강대국이었지, 진나라가. 그리고 이제 이 중원의 나라들도 이 진에 말하자면 좀 이렇게 포섭되어 있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동방의 강력한 나라가 제나라고. 그죠? 그리고 제나라 조금 아래에 소국이 노나라죠.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 그리고 이 서방에 있던 나라가 진나라고. 남방이 뭡니까? 초나라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초와 진은 다른 문명권이에요. 민족도 언어도 다 다른 문명권이죠. 이렇게 다른. 그래서 여기가 이른바 그 화하족의 문명이라면 이 서양의 진나라는 융족의 후예예요. 융족의 후예. 그다음에 초나라는 남방의 또 다른 나라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재미있는 거는 천하를 진나라가 정복한 거지. 중앙이 아니고, 진나라가. 그리고 얼마에서 진이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유방의 한 나라가 정복하죠. 근데 그 한은 사실은 이게 초나라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국은 이 외래 문명이 정복을 했다고 봐야 되겠지.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없지. 엄밀하게. 그러니까 옛날 그냥 중원.
중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이 나중에 한 위조 이렇게 세 나라로 쪼개지지. 이렇게 쪼개져요. 그리고 이 북쪽에는 연나라라고 있지. 연나라. 우리 이제 고구려사 배울 때 맨날 나오잖아. 광개토대왕하고 싸우고 이거 연나라. 그래서 이게 칠흥이지. 전국 칠흥. 한위조 제, 한위조제, 연, 초, 진 이게 여기 이제 7개의 그 전국 칠흥. 전국 7개의 막강한 국가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공자는 저렇게 전국 시대가 도래하기 조금 전에 그 춘추 말기를 산 사람이죠, 그죠? 춘추 말기를. 그래서 춘추 말기는 그 공자가 살았던 그 춘추 시대는 그 상당히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점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고 아직까지 이렇게 인간의 그런 악독한 모습이 나오기 이전의 어떤 세계죠. 이전의 세계. 예.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제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춘추좌전이라고 있지. 춘추좌전. 예. 공자가 지은 그 춘추를 좌씨, 좌구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코멘터리 붙인 그 춘추좌전이 이제 춘추좌시전이 가장 말하자면 그 핵심적인 책이죠. 그래서 그 춘추좌시전하고 뭐 국어 이런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 보면은 그때는 전쟁을 해도 상대방을 멸망시킨다는 개념이 없어요. 굴복시키는 거지. 굴복시키는 거지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근데 내가 이기면은 너는 이제부터 내 동생이야. 앞으로는 조국을 바쳐. 뭐 이런 거지. 얘네들을 뭐 이렇게 없앤다는 그런 살벌한 개념은 없어요, 아직까지. 최소한 재산은 지내게 해줘. 어쨌든 간에. 피를 이어서. 그 다음에 이 시대는 춘추시대만 하더라도, 없앨 수도 없어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은 어떤 종족이 다른 종족을 완전히 그야말로 잔혹하게 없애려면은 그 종족의 한 10배 정도에 되는 군사가 있어야 되거든. 보통 성을 치려면은 그 성을 지키는 병사 10배가 있어야 성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의 인구도 아직 안 됐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전쟁의 병력 수가 1000단이에요. 1000단이. 몇천 단이지. 아직 만 단위도 아니야. 근데 좀 많아져가지고 이제 전국 말이 되면 수십만 단위가 되지. 처음에 한 1000단위였다가, 몇만 단위였다가, 전국 말기 되면 이제 몇십만 단위가 되죠. 그러니까, 몇천 명 가지고 뭐 상대방을 이렇게 전멸시킬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분위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맹자에 나는 50보 100보라면 잘 알죠. 50보 100보. 양해왕을 맹자가 찾아가니까 양해왕이 이익을 물어보니까 맹자가 왜 하필이면 의에 대해 묻지 않고 이익에 대해 묻느냐라고 이렇게 질타하죠. 그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이제 50보 100보. 당신이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왕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50보 100보다 그게.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은 그 춘추시대 전쟁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춘추시대에는 이 사람이 지잖아요. 50보를 쫓아가 도망가면 그 다음부터는 안 쫓는 게 예법이야. 거기서, 그러니까 50보가 60보, 70보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런 뜻이지,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어떤 장면도 나오냐면, 막 전쟁하다가 인사를 해, 이렇게. 인사를 해. 싸우다가 저기서, 보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자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했었는데 많이 컸구만. 이렇게 이제 다 죽여주고, 그래, 가서 싸워. 계속 싸워.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나오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호메로스 일리아스도 그런 장면 나오죠. 막 싸우다가, 당신 누구 친척하냐?
반갑다, 막 인사 그러는 장면 나오죠. 나중에 전쟁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어찌 보면 어떻게 표현되나? 동네 속구장도 같다 그럴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우연히 가려지면 모여가지고 술 한잔 쫙 하고, 앞으로 까불지 마. 이렇게 이제 주의 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이 있죠, 시경. 그 노래를 이렇게 읊으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어찌 보면 참 뭐라고 표현되나? 하여튼, 인간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어느 선을 넘지 않은 시대죠. 그냥 점잖은 그런 어떤 시대고, 무기도 없고, 성도 없고, 공성전도 아직 안 나타났고, 무기 중에 이제 제일 강력한 게 저거지, 활하고, 또 활도 뭐, 그때는 대량 생산이 안 됐으니까, 장수나 뭐 활을 가지고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전차 같은 거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무기고, 이제 그런 시대인데, 시대가 점점 가면서 점점 살벌해져요, 이게. 참 살벌해요. 그래서 그 살벌함의 극치가 뭐냐면 나중에 이 진은 억센 나라예요. 억센 나라. 그러니까 이 동북아 문명은 서쪽으로 갈수록 억세지지. 예? 예. 더 가서 돈황 뭐 이렇게 가면 사막은 나오고 이렇게. 예. 서쪽에 갈수록 굉장히 사람이 억세지고 이렇게. 예. 억세지고 일로 갈수록 조금 유해지는데 대체적으로 뭐 물론 항상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진나라가 이 조나라를 멸망시킬 적에는 40만 명을 구덩이에 파묻었다고 죽였다고 그러지, 40만 명을. 그건 뭐 좀 상상이 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그 통계라는 거는 굉장히 유동적이니까, 옛날 통계라는 건 정확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중세엄들은 과장을 잘하죠, 굉장히. 굉장히 허풍이 심하기 때문에 설사 확 줄여서 생각해도 한 10만 명. 아니, 한 10분의 1로 줘도 4만 명을 땅구덩이에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거지, 그 장면이라는 게. 기가 막힌 장면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춘추 시대에 이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이르기까지 인간이 점점 악랄해지는 거지. 점점 극한으로 치닫고 악랄해지고 이렇게 악랄해지고 잔인하고 완전히 남의 나라 왕자를 이렇게 산채로 그냥 제물로 바치는 심지어는 이렇기도 하고 막 수만 명을 막 목을 잘라 죽이고 막 땅구덩이에 묻어 죽이고 뭐 기가 막힌 데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고 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뭐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뭐 이런 건 그냥 뭐 예산일처럼 벌어지고 뭐 형제가 왕이라 틈하는 건 그냥 당연한 거고 그거는 죽이고 하는 건 그건 뭐 다반사고 심지어는 뭐 아버지를 죽이고 뭐 어머니를 죽이고 난리죠, 그죠? 공자는 이렇게 점점점 변해가는 세상에 딱 그 중간 춘추 말기를 이제 산 사람이죠. 그래서 공자가 자기의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뭐냐면 천하무도다. 천하무도. 천하에 도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 어디를 봐도 도가 없다. 천하무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자기 평생을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이 천하무도의 시대를 내가 위대한 정치를 해가지고 정말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아주 어릴 때 뭐 태산에 올라가지고 천하가 너무 좁다고 외쳤다 그러는데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도 있어요. 대단한 그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야심을,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의 야심을, 그 야망을 이제 품은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공자의 그런 그 꿈은 실현되지 못했죠. 뭐 흉내만 좀 내다 말았다 그럴까? 하여튼 공자의 그런 꿈은 이제 실현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남긴 그 학문과 교육이 이제 남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만약에 공자라는 사람이 당시에 정치 성공해서 어떤 노나라를 뭐 이제 반세기 올렸다거나 하면은
위대한 정치가로 남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자는 없었겠지 오히려. 그러니까 뭐 역설적으로 말하면 실패한 게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어쨌든 그 정치는 실패하고 학문과 교육을 정취함으로써 한 나라의 영웅이 아니라 동북아 문명 자체 영웅이 된 사람이죠, 그죠? 또 공자란 사람의 그 의미를 이렇게 보통 얘기할 적에 인문 세계를 도래시켰다. 인문 세계. 인문 세계. 어떤 정신 세계, 인문 세계. 인생이라는 거는 참 허무하죠. 나이가 들수록 이제 더 허무해지죠. 참 젊을 때는 뭔가 인생에 뭐가 엄청나게 뭐가 많은 것 같고, 막 무지개 요새는 뭐 젊은이도 잘 별로 그런 거 안 가지지만 하여튼, 우리 때만 해도 굉장히 젊을 때는 뭔가 인생에 뭐 굉장히 뭔가 많은 것 같고, 막 광활한 미래가 펼쳐져 있고, 삶이란 정말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의미 있고 신비하기까지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면은 굉장히 허망한 거지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 뭐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뭐 대학 가서 공부하다가 또 취직해야지 결혼해서 뭐 좀 약간 행복하게 사는가 싶으면 또 뭐 갖가지 이제 뭐 맨날 월급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그러다 보면 40대, 50대, 머리 하얘지고, 허망한 거죠, 인생이라는 게. 젊을 때는 그게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지. 막 느낌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한순간 같지.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 일장춘몽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그냥 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인간이라는 게 그냥 뭐 다른 동물처럼 태어났다 늙어서 그냥 죽는 거 이상해. 그 어떤 의미도 없느냐. 그 공자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허망함을 넘어설 수 있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문세계라는 거지. 인문세계. 정신과 사상과 학문과 언어와 문학과 이런 어떤 인문세계라는 게 있다는 걸 가르친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봉자한 사람은. 인간에게는 인문세계라는 그런 차원이 있다. 그래서 이 동북아 세계만큼 이 문을 중시하는 문명은 아마도 거의 없죠. 동북아 문명처럼. 문. 이 말과 글이라는 거를 이 동북아 문명처럼 이렇게 뭐 다른 문명이 중시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중시하는 때는 정말 드물죠. 그러니까 예컨대 역사를 보면은 그 동북아에 남아있는 역사를 보통 25사라고 그래, 보통. 근데 중국의 경우만 25사예요. 거기 한국, 일본 합치면 더 많은데. 25개의 역사가 이렇게, 이 팔로 다 해도 안 돼. 더 넘어가지, 이렇게. 끝없이 방대한, 역사물이 남아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 보면은 그 왕이 회의하는 거 다 적어놨잖아. 유래가 없는 그거는 외국에는 그런 유래가 없어요. 그런 유래가. 그러니까 이 문을 중시하는 문명이다. 이 동북아 문명이 문이라는 거를. 그게 바로 공자의 유산이죠. 바로 공자나 이 사람이 남긴 유산이 바로 이 문이고,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휴머니즘적인. 그래서 인문세계라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일으켜 세우고, 두 번째 페이지 본문의 좀 아래쪽에 보면은 시로 일으키고 예로 세우고 악으로 갈무리한다. 흥어시 이버의 성어악.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인문세계죠. 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언어, 사상, 문학 이런 거고, 예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어떤 짐승의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악이라는 거는 이제 좁은 의미의 음악을 훨씬 넘어서는 뭐라고 할까, 인간의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이렇게 보면은 아주 깊은 의미에서 향유할 줄 아는 존재라는 거지. 향유할 줄 아는 존재. 우리가 저녁 노을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아슬하다 그래야 되나? 저녁 노을 같은 걸 보면은.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저녁 노을은 그냥 어떤 물리 현상일 뿐이지. 먼지가 어떻게 비카 부딪혀서 생겼구나.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런 무생물은 말할 필요가 없고, 동물들이 황혼을 바라보면서 우수해졌다는 얘기는 아까 못 들어봤어. 그런 얘기는. 인간은 이 세계를 그런 관점에서 볼 줄 아는 존재라는 거지. 락이라는 건 락.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악자는 음악도 되지만 락, 즐겁다라는.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즐기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앞에 또 뭐가 있나 지금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뭐보다 아는 게 더 좋고 아는 것보다 즐기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동그랗다라고, 예를 들어 동그랗다고 보는 거는 아는 거지. 내가 아는 거. 아는 건데 이 동그라미를 깊은 의미에서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공자. 이거 즐길 줄 알아야. 그게 이제 이 락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 아주 중요한 함축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세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일반적인 동물처럼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그런 존재를 넘어서 또 직업을 가지고 법률을 따르고 정치 조직을 세우는 거 그것조차도 또 더 넘어서 이런 세계를 갖고 있다 인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공자식으로 생각하면 인간은 3층 존재예요. 3층. 맨 아래에는 생명체로서의 내가 있지. 생명체로서의 나는 다른 동물과 거의 똑같지. 특히 대단히 다를 거 별로 없죠. 서서 걷는다 이런 거 몇 개 빼고. 그런데 인간이라는 거는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정치와 법과 제도와 사회 이런 걸 갖고 산다는 거지, 인간은. 그게 이제 예예요, 예. 예의 세계. 그런데 그것만도 아니고 거기에서 다시 나가서 인문 세계를 배우고 알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